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그 고용동향 브리프라는 걸 제가 살펴봤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인구 감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우리가 생각이나 또 고찰, 해볼 수 있는 자료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용동향 브리프. 이게 작년 7월달 자료네요. 작년 7월달. 네, 작년 7월달 자료가 되겠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최근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부터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비수도권과 인구 이동, 어떻게 중심으로 살펴가는지 보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 2017년도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 그 다음에 2011년, 2016년 이렇게 이제 조사한 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게 되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31년서부터 감소를 한대요. 불과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죠. 10여 년 남짓밖에. 그런데 그게 중위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때 이렇게 31년서부터 감소한다고 나왔던 건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5년에 한 번 발표하는 건데 한 2년 만에 다시 발표한 게 있어요. 이 발표회 때 합계 출산율은 1.05명입니다. 1.05명. 굉장히 적죠, 숫자가.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구 전망 합계 출산율 저위 수준, 요거는 아까 중위 수준이었죠. 2017년도 자료에서 그러니까 저위, 중위, 고위는 뭐냐면은 가정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했을 때가 고위, 최저로 했을 때가 저위, 보통 평균적으로 중위를 하는데 제일 적게 저위로 잡는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2017년 자료에는 2028년서부터 인구 감소였어요. 중위 수준하면 2031년.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걸 1.05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게 되면 최저위 수준이 2028년보다 더 앞당겨져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2028년 이전이 도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갈 경우 인구의 자연 증가에 의한 정점이 2028년이 아니라 2021년까지 내후년이죠. 내후년까지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연합뉴스에서 2018년 6월 27일 날 기사를 냈나 봐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놀랍게도 작년 12월에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감소했다는 기사가 이미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리포트인데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근데 자연 증가라는 것은 실질적인 인구 숫자의 수치적 감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 증가라는 사망과 출생 요것만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간의 증감은 뭐 이민이라든가 그죠?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귀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전체적인 포함한 인구의 순 증감은 아직은 플러스인데 자연적인 것만 감안했을 때는 이미 감소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출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인구 추계 결과를 보니까 지금 중위 가정했을 때는 2030년, 예, 고위 가정했을 때는 2034년, 그 다음에 저위 가정했을 때는 2027년 정도의 인구가 감소가 되는 거고 공통점은 뭐냐? 어쨌든 시간 지나면 감소는 됩니다.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감소된다는 건. 이건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놀라운 것은 지금 2027년 10년도 안 남은 것 이것도 놀라울 판인데 이거보다 더 빨리 인구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겠죠. 자, 인구의 절벽의 비대칭성 문제는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다. 이게 굉장히 제가 그 부동산 인구론 설명할 때 강조드리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을 구입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 논리 전개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계속 서울 쪽은 안전할 거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별 차등화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정확히 기재를 해놨죠.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다. 인구 감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할 것이냐입니다.
비율적으로 똑같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지방부터 망가집니다. 이게 표현 좀 그런데 지방부터 여기 말한 표현대로 지방부터 소멸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은 솔직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그게 93년도에 55.7%였는데 지금 50.6%로 우리 전 국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비율적으로. 근데 거기에 인구의 반이 살고 나머지 전 국토의 인구의 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은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지방 쪽은 인구가 없어서 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의 반인데 20, 30대만 기준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청년들은 지금 다 수도권에 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인구, 방금 설명드렸던 걸 그래프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방이라고 표현하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인구는 절반 정도 되는데 젊은 층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 요거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 하에서 인구 변화를 분석을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했다.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죠. 요런 내용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멸 위험 지수라고 수치화했어요. 그래서 소멸 위험 지수가 1 미만으로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은 소멸에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표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소멸 위험 지수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자,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분의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인구 수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예를 들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고 20에서 여기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계산하기 쉽게. 1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20부터 39세까지 여성 인구 수가 50명이다. 그러면 고령자가 많고 젊은 여성층이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층이 없죠. 그래서 이게 100분의 5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0.5가 됩니다. 그럼 1 미만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고령 인구 100명인데 그래도 젊은 여성층이 200명 정도 돼요. 그럼 100분의 200이 되죠. 그럼 2가 되죠. 2. 이거는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없는 거죠. 왜냐? 아이를 낳을 그런 가용 인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을 기점으로 해갖고 1보다 아래, 내지는 0.5 아래, 0.2 아래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색깔별로 그래프화 시켰는데 보시게 되면 1.5 이상인 것들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거고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소멸위험이 보통 1에서 1.5, 위험한 거부는 1 미만부터입니다. 1 미만부터는 주의가 들어가고 0.5 미만이 되게 되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0.2 미만인 거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서 사실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도시들을,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별, 시군구별 추이를 보게 되면 전국의 소멸 위험 지수는 0.91,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평균 잡아도 1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좀 위험하고요. 인구수가 지금 감소되는 게. 그 다음에 16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아까 설명드렸었던 여성 인구수는 690만 명인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90만 명이죠. 그래서 더 적은, 고령자보다 여성 인구수가 더 적은, 아까 20에서 39세 여성이 더 적은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점점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 약 10%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 즉 소멸 위험이 계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수도권, 지방 쪽의 모든 도지역은 소멸 위험 지수가 1 미만인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지방도요,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마을이 있죠. 그래서 도지역 같은 것들, 이제 광역시 같은 건 지방이지만 도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도지역들 같은 건 대부분 1 미만도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은 어디냐면 전남 쪽입니다. 전남은 전반적으로 0.4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고 지금 만약에 인구가 계속 감소돼 갖고 부동산의 가장 큰 타격을 먼저 받을 지역은 전남 지역이다. 전남 지역도 이제 분류가 나뉘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렸을 때는 전남 쪽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안전한 건 어디겠습니까? 세종. 예, 세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인위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1.59로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소멸위험으로 진압한 게 철원군, 그 다음에 부산 중구, 경북 경주, 김천 이런 데들. 그다음 앞으로 좀 위험한 것들이 부산 영도구, 동구, 그 다음에 그 안동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음 위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남 사천, 전북 완주 이런 것도 소멸 위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변화 추이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표시가 지금 2013년도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표시가 2018년도인데 2013년 대비해서 2018년 빨간색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왔죠. 그만큼 어떻게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세종만 좀 당연히 특이하게 올라갔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사람들을 유입시킨 거니까 이런 상태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프로 보더라도 13년도 7월 달보다 18년도 6월 달 보게 되면 빨개진 것들도 많고요. 완전 초록색이었다가 초록색 그냥 옅은 초록색으로 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가속화는 좀 다르고 있다.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쪽 일대 일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남 쪽이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읍면동으로 좀 더 시군 구별보다 읍면동으로 나누게 되면 더 많은 포인트로 세분화하게 쓰게 되면 더 위험 지역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하겠고요. 비수도권 쪽,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전체 중에서 57.8% 정도로 반 넘게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비수도권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이런 도심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20.7%. 그런데 도지역 일반 마을 같은 경우는 70%로 사실 지방의 일반 마을 구도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상당히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읍면동 수대 소멸 위험을 나타내는데 뭐 전남, 경북, 전북 이런 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예, 수도권하고 멀수록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좀 들고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하고 대구 쪽도 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반 도심치고는 빠르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설명드린 걸 수치화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이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이것도 지금 읍면동으로 나눴을 때 보면은 훨씬 더 빨개지고 있죠. 불과 5년 사이에 점점점 진해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 살아남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서울 수도권 여기만 빨간색에서 벗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뭐 전국이 빨갛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살아남을 지역은 서울 수도권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어떤 그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뭐 소극적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서울 쪽에나 최대한 수도권, 뭐 인서울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 쪽에 어떤 투자를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입 패턴. 이런 거, 이거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국가 수준의 인구 변화는 출생, 사망, 고령화 같은 자연적 요인에 결정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뭐 쉽게 이민을 가거나 좀 많아졌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막 빈번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 간 인구 변화에서는 출생, 사망, 고령화 이런 것보다는 인구 유출입, 그죠? 인구 유출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결정적이다. 당연하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구 유출입을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지역별 인구 패턴을 분석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소멸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뭐 혁신도시 같은 것들, 산업 쇠퇴한 것들 이런 도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분석을 하였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뭐 고용 위기 지역도 있고요. 7개 군, 뭐 군산, 목포, 뭐 창원,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그 다음에 혁신도시도 뭐 한 10여 개 정도 있다. 이런 데가 어떻게 변했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지금 5년간 26만 2천 명 정도가 인구가 유출이 됐어요. 소멸 위험 지역이니까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인구가. 그 중에서 보니까 뭐 쭉쭉쭉 내용이 있고,
연령별로 보니까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순유출이 34만 2천 명에 이르는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30대 이하의, 그러니까 빠져나가도 다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대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37%. 그러니까 젊은 층이면은 지금 대부분 다 수도권 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20, 30대들이 움직이는 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일자리, 대학 진학, 뭐 결혼, 출산, 양육 등등의 이유로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어떤 그 대학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0대 이상 인구는 오히려 순유입이에요. 40대 이상 인구는 오히려 순유입, 지방 쪽으로 갔고요. 50대 같은 건 귀농 같은 걸로 순유입이 생겨서 그나마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속도, 인구가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완화가 돼서 실제로 인구 감소 속도는 많지 않지만 훨씬 더 빨리 늙어가는 거죠. 왜? 젊은 층은 다 나오고 좀 중장년층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은 심각하게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령화되는 것들이 사실은 부동산의 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리가 없죠. 인구의 어떤 감소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부동산의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단순히 인구만 보는, 지금 혁신도시 중에서는 이제 호남 지역, 뭐 전북이나 전남 이런 쪽 27,000명, 34,000명 정도로 호남 지역의 혁신도시가 인구 유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면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는 혁신도시 중에서는 호남 지역 쪽에 있는 혁신도시가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만 평가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주도나 충북 같은 경우는 순유입 규모가 작지만 제주도는 약 절반, 충북은 약 40%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이에요. 예.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평균보다 좀 높고,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좀 서울,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남, 경상도 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가는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 제주도는 좀 특이하죠. 예. 제주도는 특별시니까 뭐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이 지방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올 때 가까운 쪽 경기도는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강원도 좀 가까운 쪽이나 충북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금방 가는데 뭐 전남이라든가 경상도 막 부산 쪽이라든가 이러면은 일단은 굉장히 좀 일단 뭐 인건비 세게 부르죠. 왜냐면 제가 1시간을 강의를 하건 뭐 2시간을 강의를 하건 어쨌든 하루를 다 써야 되는 거니까 하루치 임팩트를 부르죠. 뭐 안 하면 그만인 거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겸사겸사 놀러 갈까 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수도권하고 가까운 쪽은 들어가고 좀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이고 먼 것은 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해보면 자, 인구 문제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지방에 대한 소멸, 이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거 안 바뀝니다. 뭐 지금 평균 나이가 줄어들겠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죠. 고령화되는 건 당연하겠고 지금 출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이미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 감소 충격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어디가 비수도권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구 유출이 덜한 수도권 쪽, 특히 서울 쪽으로 오시면 가장 좋겠다. 투자로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연쇄 효과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지금 도청 소대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 나타나는 현상 결국은 다 줄어들게 되는데 순서가 광역대도시가 가장 나중입니다. 가장 나중.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쵸 자동차 조선업 이런 것들 제조업의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그 지역의 산업 기반 붕괴시키면서 지방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방아쇠가 당연하겠죠. 뭐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일을 해야 먹고 살 텐데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도시는 비수도권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했지만 균등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었다. 아까 보셨다시피 비율이 좀 차이가 났었죠. 근데 저것도 굉장히 일시적인 방편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질 않잖아요. 좀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방법은 여기서 제시한 거는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 교육, 교통, 주거, 문화 관련된 생활 양식의 혁신이 이어질수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뭡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좀 덜합니다. 네. 다른 나라는 모든 게 다 일본 같은 건 동경에 다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것도 서울에 다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그 특정 산업, 특정 산업이나 특정 도심에 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중심하에서 핵심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거는 이렇게 특산품, 특산물, 특수산업 기술 같은 것들이 지역별로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우리나라가 돌아서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가 정답이긴 한데 이론적인 정답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인구 감소에 대해서 가장 그 타격을 덜 받고 당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지방 그 도심이 지방 마을이 소멸되면서 지방이 소멸되면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더 붐을 이루게 될 서울 쪽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뭐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인서울 강조를 해서 뭐 지방 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맨날 서울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거는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를 하고 이 업을 하면서 느꼈을 때 서울 쪽에 투자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떤 이런 리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우리보다 우리가 선진국들이 앞서서 이런 뭐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이런 몇몇 선진국들이 겪었었던 걸 봐도 네, 일본 같은 거 표 보시면은 쫙 표 보시면 전국이 다 마이너스고 동경만 올랐잖아요. 도심만 올랐잖아요. 도쿄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이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한국고용정보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부록 같은 거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도표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게 18페이지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궁금하신 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은 즐기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서울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